인문학 첫걸음 6주 2차 시 공부합시다. 1차 시, 그러니까 6주 차는 지금 맥전 황현을 중심으로 한말의 혼란과 지식인의 대응, 이런 제목의 주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시에서 이 부분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 자료 봅시다. 어, 그러니까 이 18세기, 19세기 오면 이제 그 18세기 호적을 보면 어 18세 이상의 50% 이상이 양반이었다. 양반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 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봉건사의 해체를 가능케 하는 기본적 동력은 뭐냐? 이제 그 몰락 양반들의 문제, 그러니까 과거 제도가 혼란스러워지고 과거를 통해서 관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족이 선비들이 이제 많이 생김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빈곤하게 되고, 이제 부를 이제 일정하게 축적한 그 평민들이 이제 그 허울뿐인 양반의 그 족보를 사고, 뭐 이런 에, 이야기를 앞 시간에서 했죠. 그런데 조금 더 보면 이 봉건 사회 해체를 가능케 한 것은, 그러니까 소위 평민층이 어떻게 경제적 그 기반을 확보해 가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게 그렇지 않다면 또 가능하지 않은 일이니까. 그래서 17세기 일에 나타난 농업 생산력의 어떤 발전, 이것이 봉건 사회를 해치하는데 기본적인 어떤 그 동력으로 작동합니다. 예를 들면 뭐 자료를 보면 19세기 중엽 진주, 경남 진주에서 밀란이 일어나서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업 생산력이 발전하고 일정한 그 대지주가 생기고. 자, 봅시다. 19세기 중엽 진주 지역에서는 15.5%의 그 농토 소유자가 61.8%의 토지를 소유하는 소수 지주에 의한 토지 집중 현상이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성장을 지향하는 직접 생산자 농민들의 그 욕구, 바람과는 모순, 대립될 수밖에 없죠. 이것이 이제 그래서 이를테면 진주에서 백성들이 난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진주 밀란입니다. 19세기 조선 사회를 위기로 몰고 간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건데, 지금 21세기 우리나라도 보면 그야말로 이제 그 수치는 지금 내가 책상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이 토지나 집을 엄청나게 소유하고 있는 이런 그 문제로 인해서 평생 성실하게 살아도 집 한 채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의 박탈감이 엄청 크죠. 예. 그러면 이제 매관 매직. 자, 탐관오리의 부패와 타락은 지방 행정을 극도로 문란하게 합니다. 벼슬자리가 치부의 수단이 됨에 따라서 정권을 잡은 자들은 관직의 임기를 단축시켜서 지방관을 자주 교체합니다. 이런 관직의 불안정한 상태. 그러니까 아까 그야말로 고종은 무능한 그런 군주고, 그 틈을 이제 그의 아버지였던 대원군 이화웅과 고종의 그 부인이었던 이제 민비 명성황후가, 그다음 명성황후의 이제 그 친정 친정 외척이죠. 이들이 특히 대원군은 뭐 그런 기록은 에, 보이지 않는데, 명성황후 민씨 일족에 의한 그 소위 외척, 고종의 외척에 의한
이 그 매관 매직이 굉장히 그 매천야록, 황현이 지은 매천야록에 보면 그게 많이 나옵니다. 지방관을 이를테면 어, 뭐 전주부사, 뭐 광주목사 이런 지방관, 그다음에 또 전라도 관찰사, 뭐 경상도 관찰사 이런 지방관의 자리를 돈을 받고 판 거예요. 팔죠. 매관. 그다음에 이제 그 돈을 주고 사니까 매관, 매직. 그러면 이제 많은 돈을 주고 지방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지방에 이제 부임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지역을 잘 다스리겠습니까? 지역을 잘 다스려서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좀 더 편안한 그런 삶이 가능하도록 행정을 펼칠까요? 몇 달 있으면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또 누구에게 또 돈을 받고 이 지방관 자리를 팔아넘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지방에 부임하자마자 하는 일은 그 지방에 돈 많은 자가 누구인가 명단을 작성해서 그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들에 의한 타막 행위를 더 조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농민들의 수탈이 가중되는 거죠. 지주들을 이제 돈 없는 백성이 아니라 지주라든가 그 지역의 어떤 토 세력들을, 그래서 관직에 아무리 이제 에, 조선의 지배 질서가 붕괴돼 가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조정의 힘, 관직의 힘은, 이를테면 관군이 무게를 들고 있으니까, 권력을, 어떤 강제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본 백성들은 그런 면에서는 또 속수무책이겠죠. 그러니까 불러들여서 돈을, 재물을 내놓을 때까지 곤장을 치거나 이럽니다. 모욕을 주고 옷을 벗겨놓고. 자료를 보면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모으고, 그래서 자기가 그 관직을 사기 위해서 들였던 돈 이상을 에, 뽑는 데 혈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삼정의 문란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19세기에, 그러니까 전정, 군정, 환정. 전정은 뭐 전세, 대동매, 삼수미, 그러니까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 군정은 양인 농민을 대상으로 한 군포 징수 행정. 환정은 환곡의 분배와 수취 행정. 어, 이런 삼정이 이제 소위 문란해집니다. 어떻게 문란해진가 볼까요? 조세 수취방,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부과하고 그걸 납부할 때, 우리는 지금의 이제 현대 국가에서는 화폐로 그 세금을 납부하잖아요. 근데 이제 조선시대 18세기, 19세기 보면 상품 화폐 경제의 발전에 따라서 점차 쌀, 콩 또는 면포 등의 현물 수납 방식에서, 그러니까 세금을 낼 때 쌀, 콩 또는 면포 이런 현물로 내는 방식에서 화폐 납으로, 이제 그 돈으로 세금을 이제 납부하는 방식으로 점차 바뀌어갔다 이 말입니다. 이런 화폐 납의 성행은 조세 수탈을 신분제적 질서에 의존한 수탈 방식에서 상품 화폐 관계에 편성한 수탈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수탈은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빼앗는 걸 말하잖아요. 수탈의 양의 증가, 수탈 방식에 있어서 커다란 질적 변화로 이어지는데, 이런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우유를 냄비에 넣고 끓이면 우유가 넘치죠. 그런 것처럼 이 삼정의 문란, 이 조세 발음, 수취,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고, 그것을 세금을 받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정들은 군대 가지만, 군대 가지 않는 양인들은 이제 일정하게 그 세금을 내는 것, 그 다음에 가뭄이 들었거나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백성들이 거둬들이는 게 너무나 빈약하고, 이렇게 식구들 밥 한 끼를 제때 먹이기 어려울 때 이제 관청에서 창고를 열어서 백성들에게 환곡, 그 식량을
소위 빌려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해에 이제 농사를 짓고 가을 거지를 할 때 다시 돌려받는 거죠. 돌려받을 때 이제 일정한 일테면 이자 개념이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이 엉망진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3장의 문란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정리를 하면 농민에 대한 무제한적 수탈이 이제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부유한 농민들은 신분 상승 등의 방법을 통해서 조세 수탈로부터 빠져나갑니다. 뇌물을 바치고 그러겠죠? 예, 뇌물을 바치고. 이제 그런데 어쨌든 세금은 관청에서는 걷어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지방 관청에서는 세금을 걷어서 또 중앙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조정으로. 지방에서 또 써야 될 돈도 있지만 또 일정하게는 중앙으로 조정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보내지 않으면 또 목이 날아가니까 감옥에 가고. 그러니까 이들이 부담해야 될 조세는 몰락해 가고 그렇지 않아도 몰락해 가고 있었던, 몰락이 아니라 이제 먹고 살 것조차 남겨져 있지 않은 빈민층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이렇게 양반 계층 내에서도 부를 집적해 가는 소수의 양반과 몰락해 가는 선비, 그 과거가 이제 엉망진창이 되니까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나가지 못하는 이런 사족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농민층 내부에도 분화가 일어납니다. 부농, 지주들, 그다음 빈농이라고 하는 이 계급의 분화와 그에 따른 대립관계가 필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이 시기에는 전염병이 많이 일어나고 자연재해도 좀 많이 일어나요. 아까 내가 한 200년이라고 했죠? 1660년부터 1884년까지 전염병에 의한 사망자 수가 한꺼번에 10만 명 이상이었던 때가 6번, 6번. 19세기 조선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전염병 콜레라였습니다. 콜레라는 1821년 한때 만연했다가 엄청난 피해를 남기고 사라졌지만 또 1860년을 전후해서 다시 그 세력을 떨치죠. 콜레라, 물을 끓여 먹으면 낫는데 그 수인성 전염병이죠. 문제는 이런 자연재해 또 전염병의 창궐 이런 걸 맞아서 사실은 근대 과학이 도입되기 전이니까 이 조선 사회는 그 무속에 의존하는 거다. 무속에. 정부나 민간에서 한 일은 뭐냐,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또 의무 풀기 위해서 죄인을 사면하는 것, 이런 것밖에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어, 그, 음. 홍수와 가뭄, 기상이변, 흉년에 따른 백성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가혹하게 그지없는 수탈과 기우제만이 행해지고 있었던 게 18세기 넘어가고 19세기 후반에 19세기의 조선 사회다 이런 얘기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보여지는 거죠. 내부의 자정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이, 송시열, 홍직필의 뒤를 이어서 조선조 성리학계 정상에 있던 간제 전우는 굉장히 이제 그 신망받는 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우는 인간의 본성은 존귀하다 이렇게 이제 거듭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백성들은 사지로 내몰리고 있었던 게 역사적 기록입니다. 매천야록 182쪽 아까 내가 그 보여줬던 책 있죠?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매천이 누굽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황현, 나라가 망해버렸어. 그래서 이제 선비가 나라를 기른 지 500년 만에 나라가 망했다. 근데 그걸 아느니 예, 사람 노릇하기가 힘들구나 하고 이제 절명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버림으로써 나라가 망한 치욕에 저항했던 그런 올곧은 지식인의 한 표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황현, 그 문집이라고 할까?
기록입니다. 역사서. 자, 거기 182페이지에 어떻게 몇전 황현이 기록을 해 놨느냐면, 이범진이라고 하는 자가 순천 부사로 이제 내려옵니다. 여러 기생들을 발가벗겨 놓고 말이 간 내는 놀이를 하였고, 말이 간을 내는 놀이가 이제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탕한 짓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기생들을 발가벗겨 놓고. 그 다음에 부민들에게, 이제 그 마을에 부유한 농민들, 지주들에게는 이제 돈을 뜯어내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관하로 불러들여서 트집을 잡고 형벌을 부과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곤장이나 매로 치는 게 아니라 다만 이렇게 칼을 씹어 뜰하게 세워놓고 있다가 무릎을 조금만 구부려도 발가벗겨서 마구 매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지능적인 그런 고문이잖아요. 몸을 마구 두들겨 피하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그 벽을 향해서 서 있는 거, 흐트러짐 없이. 이게 엄청난 그 어떤 억압을 주고 심리적으로 공황 상태를 불러일으키는 고문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재산을 다 바치지 않으면 결코 살아서는 풀려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는 이범진 가는 곳마다 음욕을 채우고 더러운 욕심을 채우고 포악을 일삼아 백성들의 재산을 마구 긁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벌을 받지 않아요. 왜요? 그렇게, 그러니까 돈을 쓰고 관직을 샀고 돈을 이런 방식으로 또 걷어들여서 그 위에 있는 자들에게 또 뇌물로 바쳤겠죠. 이렇게 조선조의 지배질서와 그것을 지탱해온 주자학적 이념은 결정적으로 붕괴되어 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에 대처할 만한 신념책이나 새로운 비전의 제시가 보이지 않았다는 데 있는 거죠. 예. 대신에 도처의 밀란과 정감록과 같은 참의설, 예. 이게 이제 뭐 도참 지리설이라고 해서 개경은 어, 기운이 쇠락해서 어, 뭐 어디로 옮겨야 된다, 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비과학적이고 주술적인 이런 세계관이 21세기 한국에도 여전함을 우리가 개탄스러움과 함께 개탄스러운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19세기도 그랬어요. 토치 밀란과 정감록과 같은 참외설과 최재위의 동학이 조선조 지배질서의 근간을 뒤흔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부의 어떤 그 자정 노력이라고 할까? 없던 건 아니라고 아까도 설명했습니다. 박 교수의 상소에 의해서 조정에서는 삼정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개혁을 시도하긴 합니다. 다만 집권자들이 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데 급급해져. 그러니까 성과 없이 끝납니다. 백성들에게는 실질적인 어떤 그 도움이 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밀란이 일어나는 거죠. 반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반란. 1862년 2월 진주 밀란을 필두로 기록에서 확인되는 것만도 71개 군현에서 밀란이 일어납니다. 3월에는 익산의 농민 3천여 명의 농민들이 삼정의 시정을 요구하며 관가에 난입해서 수령을 위협하거나 원망의 대상이었던 이서들을 죽이고 그 지방 관리들을 죽이고 그들의 가옥을 불태웁니다. 이에 놀란 안동 김씨 가문을 필두로 한 집권층은 성을 이씨가 왕이지만 이런 외척 세력들이 이제 정권을 또 쥐락펴락했던 것이죠. 밀란을 탄압하면서 또 이제 짐짓 삼정의 폐단을 계획하기 위한 그런 삼정 이정청을 설치했지만 또 3개월 남짓 추진되다가 벽지화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 막다른 그 벼랑에 몰린 이 농민들이 이렇게
밀란을 목숨을 걸고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다 죽는 거죠. 예, 다 죽습니다. 정감독은 또 뭔가, 여러분 이야기는 좀 들어봤겠죠.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그 정감독은 이시 왕조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새로운 왕조의 출현을 대망하고 있거든요. 정씨가, 정진인, 응? 진인, 메시아, 구원자. 조선 후기 민중들이 갈망하던 고통 없는 세상을 실현시켜줄 해방자이며 민중의 우상으로 또 등장을 합니다. 예, 이시 왕조에 얼마나 이렇게 질렸으면 소위 정권 교체를 이 백성들이 열망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정지인이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죠. 없어. 누가 정지인이냐 이 말이야. 없어. 헛소문 무성한 거죠. 그러니까 길지를 떠나서 사람들이 보점을 싸서 이제 어디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리산에 가면 그 얘기까지 하면 또, 자, 그 정감독은 이씨 왕조의 멸망, 엄청난 재난에 대한 극단적인 묘사와 또 몸을 보존할 십성지 10군데의 그 좋은 길지들, 네, 설명으로 불안한 민심에 양압합니다. 실제로 십승지를 찾아 떠나는 인구 이동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조선 후기 밀란에서는 거의 빠짐없이 이 정감록이 등장하거나 중요한 그 어떤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황조를 대체할 무엇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 정감록이 하나의 이제 참고할 만한 하나의 계기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밀란은 고종 때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그 큰 이제 산봉우리가 동학 농민 전쟁이죠. 예. 그 이전 체제 후에 동학 포교, 경주에서 시작한 동학 포교는 뭐 어떤 일정하게 샤머니즘, 이유불선, 유교와 불교와 선, 그 도교, 이걸 이제 섞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영부, 주무, 남송, 뭐 이런 샤머니즘, 도교적 색채를 띠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동학 사상에는 동학, 서학, 천주교를 서학이라고 했고 그에 이제 대응하는 개념으로 동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족 종교로 동학 사상에는 서양 세력과 서학, 천주교의 동양 침투 앞에서 동아시아의 중화문화권의 위기와 아울러 우리나라의 보호가 안면의 계측에 부심한 민족 자주적 사상이라고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좀 길게 어려운 문장으로 막 이야기했는데, 서학은, 천주교는 프랑스나 미국이 그 함대를 보내서 그 강화도를 공격하고 포로 공격하고 육지 상륙해서 조선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면서 강제로 개항을 요구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통해서 개항을 강력하게 이제 반대했던 거고, 그 틈에 이제 평양을 중심으로 기독교 세력이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맞서서, 그러니까 모든 침략 전쟁을 보면요, 종교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지역에 그 지배하는 지역의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순응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책략이죠. 종교가 이제 침략 전쟁의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고 그러는 거죠. 하여튼 동학은 바로 그런 서양 세력의 동양 침투에 맞서서 동양을, 크게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그 중화권, 소중화권, 음, 중화문화권, 그리고 이제 작게는 조선. 저 조선의 유학자들은 조선을 소중화라고 했습니다. 중국이 하나의 이제 표상이고, 어, 그런 이제 어떤 소위 민족 종교라고 하는 거죠. 외부의 어떤 그런 종교에 맞선 내부의 그런 어떤 뭐 자강책이다 이런 의미는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 이제 그래서 최재우도 그 서학에 대해서는 유학자들 척사, 그 이제 배척 그런 주요와 공통적인 입장이긴 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최재우는 조선 왕조는 이제 명을 다했다는 시온적 혁명관에 따라서 후천 개병,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이런 그러니까 상당히 놀라운 그런 혁신적인
어떤 그 철학이긴 합니다. 이 최재욱의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지상천국의 유토피아가 도래해야 한다는 후천 계백 사상을 주창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내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내세를 말하죠. 내세. 불교도 그 죽음 이후의 어떤 극락 세계를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음 이후 세계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확인한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종교에서는 보지 않고 믿는 것, 보이지 않는 대상을 믿는 것이 뭐 참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 최재우는 동학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세가 아니라 현세에서 인간 평등의 새 사회를 건설하고 만인이 시천주의 그 사람이 하늘이다. 그 인간 존엄의 주체가 되어서 군자 공동체의 지상 천국을 건설하자. 얼마나 그 혁신적이면서도 그러면 평등, 응? 주의 철학 사상입니까? 그러니까 다 몰려가는 겁니다. 가지 않겠습니까? 나라도 가는 거죠. 가죠. 음.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동학농민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지역은 전라도 지역이죠. 경상도가 아니라. 경상도, 경주에서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실천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또 전라도의 동학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건 또 왜 그러냐. 이 지역에 차별과 수탈이 극심했던 것과 또 관련이 있죠. 이렇게 19세기를 지나면서 조선사회의 모순이 복잡하게 드러나는 것은 서양 세력의 위협이 이제 현실화된데 그 큰 까닭이 있습니다. 서양의 도전 양상은 천주교가 확산하고 이양선의 출몰, 그 서양의 배들이 나기 시작하고 대포를 가져와서 펑펑 쏘면서 이제 개항을 요구하고 이런 격변기에 이제부터 매천 황현이 드디어 나옵니다. 매천 황현에 왜 그 절명시를 네 편 남기고 죽었느냐를 해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매천 황현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매천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매천 황현은 1855년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56세 되던 해 한일 병탄의 비보를 듣고 절명시 내수와 유서를 남긴 채 자결을 합니다. 매천 황현. 사진도 그렇고 이 사진을 바탕으로 그 그린 초상화, 아까 사진? 초상화? 이때 사진 기술이 있었나? 잘 모르겠네요. 예. 초상화? 예, 초상화 같군요. 아무래도. 예. 절명시. 내가 죽어서까지 의를 지켜야 할까? 늙은 없다. 왜 그랬습니까? 아까 제일 앞에 설명했죠. 1차 시대. 표시한 적 없으니까. 어. 국가가 선비를 기른 지 500년 만에 나라가 망하는 날을 당해서 한 사람도 죽는 사람이 없다면 어째 통통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아. 그래서 지식인으로서 뼈를 깎는 자기 성찰을 토로하고 있거든요. 남긴 씨. 물론 이제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몇몇 학연이 잘 모르긴 합니다만은 민영환이라든가 이런 소위 이제 높은 벼슬을 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그 소위 민시 일족이 못 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또 제대로 된 사람도 있었겠죠. 민영환 같은 사람도 또 자결을 합니다. 자결을 해서 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나라가 이제 망하는 것을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스스로 이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황현도 이제 그건 잘 모르니까 어쨌든 스스로 판단하기 이렇게 그 치욕을 어떻게 견디겠느냐라고 생각하고 그런 절명시를 남기고 죽습니다. 그 중에 한 편은 뭐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 현대국어로 번역한 겁니다. 새와 짐승도 바다와 산에서 슬피 우는데, 감정이입이죠.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문학 시간에 새는 그냥 그 지저귀는 겁니다. 새가 근데 그 새가 지저귀는 것을 사람들이 내가 슬프면 새도 슬피 우는구나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기쁜 일이 있으면 새도 기쁨을 노래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이거 감정이입의 하나 수사법이죠. 새와 짐승도
바다와 산에서 슬피 우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사라졌다네. 아, 그랬을 것 같아요. 나라가 사라졌다.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SNS를 보면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었다. 엄청난 어떤 그 절망감이랄까? 그런 걸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SNS를 보면. 나는 뭐 지금 수업이니까 나는 어땠나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예. 그랬을 것 같아요. 황야의 입장을 상당할 정도로 공감해요. 새와 짐승도 바다와 산에서 슬피 우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사라졌다네. 그러니까 새와 짐승도 바다와 산에서 왜 슬피 우느냐, 나라가 망했다는 걸 알고 저런 미물도 슬피 우는데 등불 아래 책 덮고 옛일을 회상하니, 지나간 이제 조선의 역사를 지금 되짚어 보니 인간 세계에 글 아는 사람 되기도 어렵구나. 글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그 얘기죠. 그래서 죽음으로써 오직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죽음이로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매천 황현이 평생 지방에 있으면서도 광양, 순천협회 광양, 시대를 논하고 사회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었던 힘은 이제 어디에서 연이었을까? 그건 많은 책을 읽었죠.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매천 황현은 몰락한 양반의 후손입니다. 벼슬이 끊겼어요. 그 위에서부터.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그 재산을 모아서 그 아들도 좀 가망성이 없고 그러니까 손자인 이 황현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자기 아들과 손자 황현에게 공부를 해서 꼭 과거에 급제하거라. 그래서 이 그 벼슬이 끊긴 우리 어떤 조상들의 그런 여한을 네가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조선 사회에서 공부를 하고 과거를 통해서 관직을 얻는 거, 벼슬을 얻는 거 이상이 없다. 이런 이제 좀 고루하지만 또 이제 옛사람으로서의 그런 또 이해할 만한 당부를 남깁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돈을 모아서 그것을 이제 황현이 공부할 수 있는 미천으로 놔둔 겁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공부를 해야 독학을 합니다. 독학을. 그러니까 그 학문적 나왔죠? 학문적 스승이 없습니다. 독학자입니다. 독학자. 그러니까 학맥, 어떤 사상적 계보도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줄이 있어야 뭔가 과거를 보더라도 좀 줄이 있어야, 뒷배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천항해는 11살 때 이제 그 할아버지 아버지의 격려에 힘입어서 뭐 하여튼 이때부터 시문을 공부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본래 제목이 한말의 혼란과 지식인의 대응이잖아요. 그 지식인이 이제 여러분 이제 이 자료는 내가 줄 테니까 또 19세기 후반에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지배층의 대응 논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위정척사, 동도서기, 급진개화. 이것을 내가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이 자료를 한번 확인하세요. 설명을 좀 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확인 잘 안 하니까. 위정척사가 뭐냐? 성리학적 가치관에 입각해서 서양의 전파, 서양 문물의 유입, 그리고 서양과 일본의 도전과 침략을 배격한,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이들의 제일 앞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대원군 이황이 있었죠. 세국 정책을 내세웠던
이런 그 완고한 선비들, 외부 세력을 이렇게 배척하고자 했던.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아무리 말로 떠들어봐야 힘이 없으니까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나라를 뺏기고 말죠. 위정척사론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넘어가서 동도서기론. 유교적 전통을 지키면서 서양의 과학기술을 수용할 걸 주장했던 상당히 실용주의적인 면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 그런데, 그러니까, 서양의 과학기술은 받아들이자, 그 말이죠. 그래야 우리나라가 좀 발전할 수 있겠다. 상당히 이제, 세계사의 흐름을 일정하게는 깨우친 사람들이죠. 되게 이제 청나라로 이렇게 그 사신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나게 발전한 어떤 청나라의 그런 도시라든가 문물을 이제 보고 들으면서 이런 깨우침을 좀 많이 얻게 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양의 앞선 과학기술을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자. 그런데 정신만큼은 동양에 있다. 이게 동도서기론이죠. 이건 뭡니까? 또 모순되지 않겠습니까? 모순되는 거 무슨 얘기냐면 과학기술의 발전은 그 사회의 어떤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와 아무 관계없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서양이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래서 그걸 토대로, 그 부국이 됐던, 되면 경제적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그래서 이제 군사를 기르고,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로 소위 진출해서 단단히 침략하고 지배할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은 여기서는 과학기술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과학기술은 무엇으로 인한 겁니까? 경제적 발전과 기회를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 경제적 발전은 그럼 무엇으로? 결국 서양에서는 뭐 종교개혁과 르네상스, 문해붕, 그 다음에 프랑스 대혁명, 그 다음에 영국의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런 일련의 그 커다란 사건들을 경과하면서 낡은 중세적 그런 관념, 신중심의 세계관에서 인간의 이성을 중심에 넣는 그런 근대의식, 근대로 세계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 틀 속에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경제가 비약적으로 도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정신의 영역과 이 과학기술의 영역이 분리게 된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사고, 사유체계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해서 부를 쌓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동도서기로는 그러니까 엄청난 모순이죠. 모순입니다. 급진계열은 전통적인 유학으로는 더 이상 조선의 현실을 타개할 수 없다. 인식은 정확하죠. 근데 이것도 내가 힘이 있어야 뭔가 개혁을 하는데 일본의 힘을 빌어서 개혁을 했죠. 우정국 그 축하연 때 고관들을 싹 쓸어버리고 정변 쿠데타를 해서 정권을 잡아서 이제 근대 개혁 정책을 실현하고 했던 일련의 사람들이 있죠. 자주 독립을 위해서 외세를 끌어들이는 자가당착적 태도를 보입니다. 일본이 또 배신도 때리고 일본이 이들을 지원했던 것도 결국은 그 이를테면 자기들의 이해에 부합하는 정권을 수립해서 전국에는 조선을 그들의 어떤 그 어떤 지배 야욕의 도구로 삼고자 하는 그런 것을 감추고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런 이 김옥균, 박영효 이런 사람들은 자체적인 힘을 갖지 못한 채 또는 이 백성들의 지지와 그들의 힘과 결합을 생략한 채 일본의 힘을 빌어서 쿠데타를 시도했다가 3일천으로 끝나고 결국 이제 망명을 하고 그래서 또 자객에 의해서 목숨을 잃고 마는 그런 비극적 최후를 맞게 됐거든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지금 6주차의 주된 인물 매점 항해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세 가지 대응 태도 중에서 어떤 인물일까요? 위정척사, 동도서기, 급진개화. 어느 쪽일까요? 동도서기론의 입장에 있다고 봐요. 이건 뭐 굳이 외우지 마세요. 시험 안 내니까. 그 때문에 황현이 어떤 입장이냐 해서 뭐 세 가지 대응 태도 다 외우려고 할 건 없습니다. 그냥 교양으로서 역사, 우리 근대 역사를 일부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확인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하여튼 매체는 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품들을 음교하고 음란하고 교환하고 이렇게 아주 속임수가 비상한 물건이라고. 그러니까 그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할 겁니다. 폐쇄적인 시골에서 독학자로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그 어떤 일정한 그 유교적 지식은 이제 많이 터득을 했지만 시대의 어떤 변화를 감지하거나 그럴 만한 그 누군가와 그런 사람들과 교류를 하거나 그런 신문물을 접하고 공부를 해야 될 텐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완고한 주자학적인 그런 그 지식의 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비판적 지식인이기는 하지만 변화하는 격동하는 19세기의 동아시아 정세를 충분하게 현실적으로 뭐 유학을 가거나 그런 사람도 아니고 유학 갔다 온 사람과 교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닫혀있는 그런 사고의 인물이죠. 그러니까 매천항해는 상당히 좀 이중적입니다. 그런 올곧은 선비의 면모는 분명히 보입니다만은 변화하는 그런 시대적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한 좀 뒤떨어진 그런 지식인의 모습을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항해는 서양의 서적을 읽긴 합니다. 이제 그러나 서양의 기술을 그래서 서양의 기술을 긍정하죠. 그러나 여전히 서양의 기술과 서학은 엄격히 구분하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 동도서기론의 그런 이제 그 입장을 견지합니다. 그래서 정약용의 실학을 또 그 굉장히 이제 쓸모 있게 봅니다. 그러나 다선 정약용이 정통 유학의 길을 따르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라고 또 봅니다. 위정척사론자인 최익현, 김평목, 유인석, 전우 등의 삶과 행적에 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최익현은 또 누굽니까? 이런 외놈들과 맞서서 싸우다가 대마도로 이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대마도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보면, 그 그러니까 작은 이제 방에, 다단위 방에 가둬놓고, 이 최익현 선생의 소위 이제 굴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계속 장작불로 그 작은 다단위 방을 불을 뗀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더워서 이를테면 그 쪄 죽을 것 같은 그런 이제 상태로 해서 최익현은 아마 어, 죽나요? 죽을 겁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 그 미천 항해는 바로 그런 최익현과 같은 이런 지사의 그런 행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부산으로 이렇게 시신이 돼서 돌아왔나 거의 죽음을 돼서 돌아왔나 정확하게는 지금 그 기억이 안 나는데 최익현 선생이 어쨌든 매천황해는 그런 최익현 선생의 그런 행위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안타깝게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그런 실천은 최익현이 했던 것 같은 그런 그 어떤 실제적인 어떤 저항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 저항이죠. 물론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이제 소극적인 저항이라고까지 말하기는 그게 너무나 큰 희생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항의 방식을
맞서 싸우다가 죽는, 이제 의병들이 그랬잖아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맞서 싸우다가 죽음을 맞았죠. 근데 이제 최익현은 그러한 선택은 또 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김옥균, 박영효 등 급진 개혁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 격렬하게 또 비난합니다. 그래서 아까 동학도 이야기했습니다. 매천 황현의 동학에 대한 시각도 매우 부정적인데, 통학이 그러니까 다산 정약용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또 아까 누구였습니까? 그 급진 개화당이라든가 개화파들, 이런 사람들 통학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본 이유는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은 종교 공동체를 형성했다. 그러니까 다른 유학자들이 그랬듯이 동학을 사학과 같은 위험한 이단이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공자는 죽음에 대한 제자의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는 어디에 나와요? 사는 것도 모르는데 죽는 것을 어찌 알겠느냐. 공자. 예, 물 한 모금만 할게요. 사는 것도 모르는데 죽는 걸 어찌 알겠느냐. 예. 내가 이 말을 쓴 이유는 이겁니다. 황현에게 공자의 말은 절대적인 교리입니다. 예, 바이블이에요. 한자 한 획도 달리 해석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완고한 유학자예요. 황현이. 그러니까 그는 주변의 현실 세계에서 보고 들을 수 있는 일과 사물에만 관심을 가졌고 그런 면에서 서학과 동학 모두를 부정한 겁니다. 조금이라도 귀 기울여서 들어보려고를 안 해요. 어, 특히 이제 동학에 대한 그 인식은 그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받아들입니다. 예컨대 그들이 왜 동학의 그늘로 들어갔는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요. 동학에 가담한 피지배층이 동학을 통해 새로운 사회를 향한 희망을 얻고 기존의 가치관 및 질서와 단절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천황해는 비판적 유교 정신을 바탕으로 우국 정신,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정신, 그 나름의 역사의식을 견고하게 지킨 근대 전환기 지식인의 한 사람입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에는 조선조 지배체제 근간이었던 주작이 당쟁과 세도 정치와 과거 제도의 부패 등으로 일대 위기를 맞고 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관원들의 탐악은 자연재해와 질병의 만연과 함께 백성들을 도탄의 질곡으로 내몰았고 당연한 결과로 유랑민과 밀란이 혼란을 더한 시기입니다. 19세기죠? 일본과 또 서양 세력의 위협과 함께 서학과 동학이 전제 군주제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으로 백성들을 사로잡는 때 조선조 지배질서는 이제 일대 와해 위기에 내몰리죠. 매천황해는 지배체제 담당층을 향해 매섭게 비판을 가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현실 인식 혹은 역사의식의 한계로 인해서 이 완고한 주작적 질서의 틀에서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음독자결로 항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되게 이제 어떤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그의 이제 말과 행위를 통해서 그 되게 좀 그 모순된다고 할까. 예, 하여튼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의 죽음은 이중의 의미를 갖는다고 나는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면 나라가 선비를 기른 지 500년 만에 망해서도 아무도 죽느냐 하나 없다면 어째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까. 그가 남긴 글을 보건대 그 글 그대로 그의 그 진심 그대로 받아들여서 선비로서의 곧은 의를 행함으로 볼 수 있죠. 특히 이제 매천황이 순천 그 옆에 광양 지역에서 살다가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순천대학교에서 그 석사나
박사 논문이 매천 황해안 선생에 관한 논문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예. 나도 또 논문을 쓰느라고 논문을 검색하고 활용했더니 그쪽 석사 논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되게 이제 이런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다른 하나, 그 절명의 의미, 죽음의 의미. 다른 하나는 그걸 지켜내고자 했던 유교사회의 정통을 지켜낼 수 없는 지식인으로서 어떤 무력감, 혹은 평생 향리에 시골에 묻혀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했던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 담당층에 대한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올곧은 사람이었죠. 그는 역사의 흐름을 제대로 꿰뚫어 보지는 못했던 그 한계도 또 분명하다. 참 어렵죠?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많은 공부가 필요하겠죠. 예, 공부합시다. 공부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인문학 첫걸음 6주 지금 6주 2차시까지 했죠. 예, 그 자료 하나를 가지고 절반씩 나눠서 6주 한말의 혼란과 지식인의 대응,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